지금 당신의 돈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떤 돈은 계속 줄어들고 어떤 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차이를 모른다면 평생 돈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든 돈이 동일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관점이 있다. 어떤 돈은 조금씩 소진되고 어떤 돈은 함부로 소모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이 둘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한 통 속으로 섞어버리곤 한다. 그런데 이렇게 혼동하면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된다. 첫 번째 돈은 매달 받는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오지만 금세 줄어드는 돈이다. 누군가의 통장에 월급이 찍혀도 생활비와 여러 지출을 거치다 보면 순식간에 바닥을 보이기 쉽다. 이것이 줄어드는 돈이다. 가령 가족과 함께 주말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외식을 한 번만 해도 꽤 많은 지출이 생긴다. 게다가 월세나 관리비 같은 고정비용도 있다. 번 돈이 잔뜩 빠져나가고 남은 게 거의 없다는 느낌을 받기 쉽다. 누구든 매달 모아둔 금액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은 특히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때 더 커진다. 그래도 사람들은 월급이라는 줄어드는 돈이라도 확실하게 필요로 한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가 없으면 당장 생존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줄어드는 돈이 전부인 삶은 늘 불안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어보았을 것이다. 반면에 두 번째 돈은 이른바 자산에서 나오는 줄어들지 않는 돈이다. 건물을 가진 사람이 받는 월세나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배당금, 또는 채권이나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같은 것들이다. 이런 돈을 갖게 되면 지출로 인해 소진되는 속도가 훨씬 더딘 편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예 소진되지 않고 계좌에 재투자하거나 다시 쌓아놓을 수도 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나 배당은 쓰지 않고 그냥 두면 계속 굴러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통해 가만히 있어도 생활비가 해결되도록 만들고자 한다. 그것을 흔히 경제적 자유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는 말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확보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 정도만으로 삶의 모든 고민이 사라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건강이나 환경의 제약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달리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끔 이런 논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줄어들지 않는 돈, 즉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들은 매달 월급을 받아 바로 쓰면서 현재를 더 충실히 누리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분명히 현재의 행복과 소소한 즐거움도 중요하다. 다만 이 방법만을 고집하면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꾸준한 월급이 없으면 버틸 수 없게 된다. 이렇듯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돈의 중요성은 과소평가하기 어렵다. 줄어드는 돈과 줄어들지 않는 돈의 차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해보자. 마치 똑같이 생긴 씨앗이 두 종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나는 뿌려도 싹이 트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그냥 썩어버리는 씨앗이다. 또 다른 하나는 땅에 심으면 싹이 트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씨앗이다. 처음에는 둘 다 씨앗이니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진다. 줄어드는 돈은 소멸하기만 하고 줄어들지 않는 돈은 새로 수확되는 열매처럼 새로운 가치와 수확을 가져다 준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얻기 위한 실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를 받거나 우량 기업의 배당주를 사고 오래 보유하는 방법, 혹은 은행 예금이나 채권을 통해 이자를 받는 방식 등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선택지 중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고르고 각 선택지에서 가능한 위험과 수익률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이다. 평소에 돈에 대한 공부나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모든 투자는 위험이 아니라 무지가 위험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면 생존을 위해 억지로 일할 필요가 줄어든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면 사회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인다는 말을 한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예전에는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일이나 취미에도 도전할 수 있다. 삶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구분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이를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은 경제적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보기도 한다. 생각이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울까? 첫째로, 초기 자금의 마련 자체가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자산에서 얻으려면 보통 4%에서 6%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했을 때 대략 10억 원 전후가 필요하다고들 한다. 이 수익률은 채권이든 예금이든 임대든 배당이든 개인의 투자 방식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 커질 수 있으니 무조건 높은 수익만을 쫓아서도 안 된다. 사람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은 다르다. 어떤 이는 부동산을 선호하고 또 다른 이는 주식 투자를 선호하며 어떤 사람은 예금과 채권 위주로 안전하게 가길 원한다.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부와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준비와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줄어드는 돈만으로는 평생을 편안히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월급이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다가 건강이 나빠지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제야 위기감을 느낀다. 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다시 자산을 사려니 목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가장 빠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말을. 자산을 마련하는 데는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면 건물을 사서 월세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누구나 건물주가 되기는 어렵다. 큰 자본이 필요하고 시세 변화와 공실 위험, 세금 등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많다. 그러나 건물을 잘 운영하면 매달 꾸준한 임대료가 들어온다. 추후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그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 점도 있다. 다만 시세가 언제나 오르라는 법은 없으므로 상승장을 만나지 못하면 잠시 발이 묶일 수도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배당을 주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오래 묵혀두면 매해 배당금을 챙기면서 기업 가치가 오르길 기대할 수도 있다. 반대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 하락으로 배당도 줄고 원금 손실 위험이 발생한다. 채권과 예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안전 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 마음 편하게 운용하는 사례가 많다. 수익률의 차이는 목표 자금을 모으는 기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4%로 운용해 매년 7천만 원을 벌려면 대략 17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반면 6%로 올리면 필요한 자금이 11억 원대로 훅 줄어든다. 이런 차이를 두고 사람들이 수익률 공부에 몰두하는 건 당연해 보인다. 위험 관리와 공부량이 따라줘야 하지만 수익률 2% 차이만으로도 최종 목표 자본이 5억 원 넘게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한편으로 너무 높은 수익률을 욕심내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요행을 바라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을 기억해야 한다고. 모두가 안정적으로 투자 지식을 쌓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나아가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줄어들지 않는 돈을 만들어가는 길은 마냥 단순하지 않다. 수익률과 위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고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가정이 있다면 가족과 상의도 해야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법인 설립 같은 절차를 고려할 때 세금과 법률적 조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만약 연예인이 큰 건물을 매입했다고 하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여러 계산과 대출 계획, 미래 가치 평가 같은 요소가 함께 움직인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부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비판하기도 한다. 그 비판의 이면에는 누구나 쉽게 건물을 살 수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산을 매입할 때 누구에게나 허락된 법적 장치와 대출 제도가 있다. 물론 인기나
소득 규모가 큰 사람일수록 대출을 일으키기 쉽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만큼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도 커진다. 인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리하여 어떤 이는 말한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인기나 권력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줄어드는 돈, 즉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으로 평생을 버티려면 언제까지나 일을 쉬지 않고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원치 않는 변수로 인해 더는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 누구나 가난이나 건강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롭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찍이 자산을 사두고 줄어들지 않는 돈에서 생활비, 일부 혹은 전부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 한편으로 시샘이나 질투가 생길 수도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그리고 줄어들지 않는 돈의 세계에 한 발 들여놓는 순간 느껴지는 해방감이 의외로 큰 편이다. 치열한 소비 경쟁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에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편의점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살 때 전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비용 걱정 없이 사도 된다는 느낌이 들면 많은 것이 가벼워진다. 물론 고가의 명품이나 스포츠카 같은 것은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소비는 자산 수익이 훨씬 더 커야 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부담스러워 허덕이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만으로도 세상은 꽤 달라 보인다. 어떤 이는 말한다.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생기면 자본주의를 졸업했다고 느끼게 된다고. 물론 졸업이라는 말은 비유일 뿐이다.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 다만 그 체제에 굴종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삶의 방식이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재미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사업이나 직장을 통한 긴장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이루는 성취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일찍 일을 놓아버리면 오히려 삶의 목표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한 번쯤은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안락한 생활을 꿈꾼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소득의 일부를 자산 구매에 사용하기도 한다. 어쩌면 이런 선택에는 미래 불안을 줄이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깔려 있다. 머릿속으로는 소비의 즐거움도 알고 자산 투자의 필요성도 알지만 둘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모습이 흔하다. 줄어들지 않는 돈의 핵심은 결국 현금 흐름이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기업에서 주는 배당, 은행이나 채권에서 생성되는 이자 등은 모두 일정한 흐름을 만들어준다. 세부 계산 방식이나 세금 체계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지속해서 돈을 뿜어내는 구조가 형성되면 상당 부분이 생활비로 충당된다. 이 현금 흐름이 있으면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더 자유로워진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더 이상 무조건 참고 버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매달 자산으로부터 일정 액수 이상이 들어온다면 보다 주체적으로 이직이나 창업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선택지가 늘어나면 삶의 전반적인 질도 높아진다. 줄어들지 않는 돈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먼저 줄어드는 돈을 최대한 아껴서 모은다. 여기서부터 이미 쉽지 않은 길이다. 생활비를 절약하고 충동 구매를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어떤 이는 평일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주말 여행이나 취미 지출을 대폭 줄여서 자본금을 모은다. 이 과정을 3년에서 5년 정도만 해도 충분히 눈에 띄는 씨앗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든 씨앗을 건물, 주식, 채권 등의 투자에 조금씩 불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자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한결 여유가 생긴다. 물론 이 여유가 절대적이진 않다.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50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 각자 가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배당이든 임대든 이자든 결국 수익률은 복리 효과를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작용한다.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꼬박꼬박 재투자하면서 불어난 자산은 그 다음 달에는 더 큰 소득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길게 가져가면 처음에는 1년에 1천만 원 만들기도 어려웠다가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점점 증가한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복리는 시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고. 그래서 초반에는 별것 아닌 것 같다가도 어느 시점부터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기도 한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공부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 예컨대 줄어들지 않는 돈의 수익률을 4%에서 6%로 높일 수만 있어도 모아야 할 전체 자산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 더 나아가 2%나 3%의 금리가 전부이던 저금리 시대가 다시 찾아오면 이미 6%를 확보해둔 사람에게는 더 큰 기회가 열리기도 한다. 2%나 3%가 보편적일 때 6%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자산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더 깊이 있는 공부와 정교한 리스크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잘 모르는 분야에 성급하게 투자했다가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고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한 걸음씩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수익률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일이 불가능하진 않다. 본인이 선택한 투자처에 대해 부단히 공부하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식을 축적하다 보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돈이 불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또 다른 관점으로 월급만으로도 넉넉히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산 수익이나 경제적 자유를 굳이 추구하지 않는다. 현재 직장에서 얻는 성취감과 안정된 생활 리듬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듯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강요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산에서 오는 소득이 있으면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응할 안전판이 생긴다.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어 실직자가 늘어나도 완전히 무방비로 흔들리지는 않는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쉬어야 할 때도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덜 막막하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투자나 자산 공부를 필요 이상으로 비난한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큰 건물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악플부터 달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질투와 박탈감이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반대로 연예인들이나 고소득자들도 영원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인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처럼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기나 사업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자산으로 바꿔두는 일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후일을 대비하는 똑똑한 선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는 각종 오해가 생긴다.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느니, 법인을 통해 편법을 썼느니 이런 말들이 쏟아진다. 실제로는 법인을 세워도 대표자 연대보증과 회계감사가 뒤따르므로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또한 일종의 편견이다. 결국 핵심은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 자신의 근로소득을 전부 소진하기보다 일부를 떼어 자산으로 바꿔두면 줄어들지 않는 돈이 조금씩 쌓인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반드시 건물이나 배당주일 필요는 없다. 자신이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 형태의 자산이면 무엇이든 괜찮다. 몇 년만 꾸준히 모으고 재투자하다 보면 어느 날부턴가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생활비를 대체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생활비 규모는 개인차가 크다. 어떤 사람은 월 200만 원만 있어도 자족한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1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목표액이 어떻게 되든 일단 한 발을 내딛는 데서 변화가 시작된다. 처음에는 작게 느껴지더라도 자산을 가진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조금씩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소형 부동산을 사두는 이도 있고 대학생 시절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해 꾸준히 배당을 쌓는 이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배운다. 건물을 샀는데 공실이 발생해 임대료가 예상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회사가 실적 부진으로 배당금을 줄여버려 예상했던 수익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험 속에서 시장을 이해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더 나은 선택을 찾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실패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란다. 줄어들지 않는 돈, 즉 자산 기반의 소득을 만들어 가려면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때로는 부수입을 얻을 만한 아이디어를 실행해보거나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판매해보기도 한다.
단돈 5만 원이 남는 상품을 매일 몇 개씩 팔아보면서 작은 씨앗을 모은다. 사실 이런 방식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이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인터넷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 초기 비용 없이도 부업을 시작하기 훨씬 쉬워졌다. 또 협업을 통해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 예컨대 누군가는 블로그 운영에 특화되어 있고 다른 누군가는 제품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온라인 비즈니스를 만들고 그 이익으로 자산 투자를 진행하기도 한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과거에는 시도조차 어려웠던 방식이 지금은 비교적 빠르게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결국 각자의 몫이다. 서둘러 결정했다가 낭패보는 경우도 많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공부하는 습관이다. 작은 금액으로라도 경험을 쌓는다면 막상 큰 돈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 주변에서 어떤 종목이나 부동산을 추천하더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섣불리 나서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 부분에서 반대되는 시각도 있다. 너무 시간을 끌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얻을 수 있는 수익 기회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균형점은 각자가 찾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을 때도 많다. 누구는 상속을 받아서 쉽게 시작하고 누구는 빚더미에서 출발한다. 그렇지만 자산을 갖추면 그 불공정함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개인적인 버팀목이 생긴다. 이 버팀목이 만들어지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선택하거나 몸을 추스르기 위해 휴직을 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을 창업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이유로 줄어들지 않는 돈이 가진 의미가 크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말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나 친구, 건강, 사랑 같은 인간적인 행복 요소라고. 실제로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례도 많다. 아무리 줄어들지 않는 돈이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하거나 다른 문제로 힘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 자산 기반 소득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여기서 다룬 이야기들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지나치는 문제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이 잘 모르거나 무시해온 사실들이기도 하다. 줄어드는 돈과 줄어들지 않는 돈 사이의 차이를 깨닫는 순간 그동안 왜 내 삶에서 돈이 늘 모자랐는지, 왜 큰 결심을 하지 못했는지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식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월급 전부를 소비하는 대신 일부를 떼어 저축하고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 작게나마 투자 공부를 시작해보는 시기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고 돌보아야 하듯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씨앗이 자라나기까지는 햇볕과 물, 거름이 골고루 필요한 것처럼 돈도 그렇게 천천히 복리의 힘을 받아 성장한다. 때로는 가물어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해충이 발생해 한 번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감수하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작은 묘목이 크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줄어드는 돈만 바라보고 살 때는 영원히 그 땅에 매달려야 할 것 같지만 줄어들지 않는 돈이 만들어지면 비로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반면 그 결과물의 가치는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매우 크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줄어들지 않는 돈은 단순한 금전적 이득 이상의 자유와 마음의 평안을 준다고. 물론 이를 위해 따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 이처럼 다양한 예시와 시각을 살펴보면 줄어드는 돈과 줄어들지 않는 돈은 근본적으로 작동 방식이 다르다. 앞으로 삶에서 어떤 방향을 택할지는 각자에게 달려있다. 월급만으로 족하다 여겨도 좋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한결 자유로운 삶을 지향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길을 가는지, 왜 그 길을 택했는지를 분명히 아는 태도다. 때때로 처음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 주위에서 흔들거나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올 수도 있다. 반대로 같이 해보자는 사람을 만나 뜻하지 않은 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상황과 인연에 따라 달라 보인다. 누군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익금 일부를 모아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기 시작한다. 또 다른 이는 친환경 상품을 온라인으로 팔며 하루에 몇만 원씩 남긴 돈을 묶어 채권을 사들이기도 한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졌다고 해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흥미롭게 보인다. 생활비를 줄이고 자산을 모아서 언젠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 혹은 당장 손에 쥔 돈을 기쁘게 쓰며 현재 행복을 만끽하는 것. 어느 쪽에도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양쪽 다 같이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만 몸이 아플 때나 예측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줄어들지 않는 돈이 있다면 상황이 훨씬 나아진다. 이 점은 무시하기 어렵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본주의 체제의 벽을 넘어서 보고 싶다. 실제로 그 벽을 넘은 듯 보이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짓거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며 즐기는 모습으로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도 그 자리를 얻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준비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한순간에 이룬 성공은 늘 과장되기 쉽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이 쌓여야 그럴듯한 결실이 나타난다. 줄어드는 돈으로 전부를 소비하다 보면 자본주의 게임의 졸업은 요원해진다. 직장이나 사업체가 계속 돌아가고 내가 죽을 때까지 몸이 튼튼하기만 하다면 굳이 자산이 없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몸도 약해지기 마련이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줄어들지 않는 돈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대비책을 마련하려고 애쓴다. 줄어드는 돈과 줄어들지 않는 돈,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변화.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매일같이 겪는 자본주의의 단면이다. 누군가는 일찍부터 이 사실을 깨닫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군가는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무관심한 자세를 보인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전부터 인간이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최고선은 행복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경제적 자유가 반드시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행복에 가까워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한다. 건강과 시간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산 소득을 모색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아니라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가꾸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다.